가가지고 몇 번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작곡가 중심으로 다 들으면 아시는 뭐 베토벤이나 쇼팽 가지고 앞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음악 형식 가지고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클래식 음악의 정수라고 해서 교향곡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전 항상 좀 평소에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감상을 되게 많이 하기는 했는데 막상 교향곡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하기가 좀 쉽도록,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차곡차곡 이해가 되는 거였어가지고 좀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향곡입니다. 그래서 강연의 순서는 그래서 교향곡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그리고 뭐 아까 강연하다 보면 다 그렇겠지만 교향곡의 탄생이 왜 됐는지를 설명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소나타라는 게 뭔지, 그리고 대표적인 교향곡을 함께 들어볼 건데, 일단 다들 아시는 모차르트랑 베토벤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차르트가 가장 정석적인 교향곡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모차르트 중심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교향곡이 뭔지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영상 하나 보시고 그냥 생각나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수면 방금전처럼 다 악기 조율을 먼저 해요. 지휘자가 등장하기 전에. 그럼 다 조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휘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악장이고 그 사람하고 악수했죠. 그 사람과 악수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백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박수를 치고 시작을 하는데 그냥 한번 그냥 볼게요. 너무 앞부분이라서 클라이막스처럼 막 이렇게 웅장한 게 안 나오는데 보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방금 들으신 게 교향곡인데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많다. 나보다 합주다. 그리고 또 잘 있을까요? 네? 잘 없다고요? 대충 얘기를 해보면 다들 오케스트라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대중들이 이제 클래식 음악에 그렇게 뭐 관심은 없지만 이제 뭐 어디 놀러 가서 이런 걸 듣는다고 할 때 많이들 오케스트라 들으러 가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단어 생각할 수도 있고 방금 말하신 것처럼 합주, 악기가 진짜 여러 개죠. 그래서 악기가 되게 여러 개가 같이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합주고, 그다음에 뭐 거기 안에는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현악기도 있고,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대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교향곡이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교향곡이 뭔지를 보니까 저도 이거 정의를 처음 찾아봤는데 사실은 교향곡은 오케스트라를 위한 소나타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는 그냥 이건 정말 쉽게 이해가 돼요. 이런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기악 연주자들 있죠.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뭐 첼로 그리고 뭐 관악기는 뭐 호른 그다음에 플룻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를 하는 그 집단 자체를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보면 오케스트라 동아리 하고 이런 친구들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케스트라고 그냥 정말 딱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소나타인데 이거를 좀 더 한국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나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곡이 소나타라는 건데 이게 오케스트라죠. 그럼 소나타가 뭔가 이게 사실 전공자들이 배우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소나타라는 거를 그냥 조금 살살 풀어서 설명을 하면 소나타는 원래 소네르라는 어원에서 시작하는 단어거든요. 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면 칸타르, 노래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전에 사실 이런 뭐 심포니가 나오기 전에 있던 음악 시대에서는 사람 목소리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게 훨씬 중요했던 시대였는데 이 시대인 소나타가 나온 그 고전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악기가 되게 사람 목소리를 대체하는 위상만큼 올라가게 되는 시기가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소네르라는 것에서 연주가 시작됐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먼저 그냥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소나타나 뭐 무슨 클래식 누구누구 음악 1악장부터 4악장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3악장이나 4악장 정도로 구성된 그런 기악곡 자체를 소나타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시부, 발전부, 재연부로 이루어진 음악 형식을 소나타 형식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설명하기 어려웠던 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소나타가 3악장이나 4악장으로 이루어진 기악곡인데 이 기악곡 중에 무조건 한 악장 이상은 소나타 형식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음악 자체가 제시부, 발전부, 재연부 이런 순차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악장이 하나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고 이게 여러 악장인데 그게 하나의 소나타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차르트 소나타 3번에서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돼 있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잘 안 되게. 그러면 소나타 형식이 아닌 거는 뭐예요? 소나타 형식이 아닌 건 소나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곡인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형식에는 소나타와 소나타가 아닌 거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보통 그래서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일단 넘어가서 그러면 시대적 배경 먼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고전주의 시대는 그 전에 여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시대 세 개를 제가 정렬을 해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크고요. 가운데가 고전주의 시대고 마지막이 낭만주의예요. 근데 바로크 시대 때까지만 해도 아직 종교에 예속돼 있어요. 음악 자체가. 그래서 음악이 어떤 거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사실은 성가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 이렇게 뭔가 사람 목소리로 음악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근데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충 성가를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물론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기 쉽게 되게 처음에 뭔가 이렇게 후크 같은 부분이 있고 중간에 전개가 되고 또 나중에 후크가 한 번 더 나오면서 마무리되고 약간 이런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예전에는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노래가 사실 막 처음 중간 끝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계속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요. 이거는 어떤 그 일정한
메시지를 계속 낭독을 하는 건데 의미 있는 채로 낭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소나타 형식이랑 굳이 비교를 하신다면 이렇게 뭔가 형식 갖추어지지 않은 되게 원시적인 음악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오페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소나타 형식은 아니고 어떤 이야기 서사를 중심으로 해서 노래를 하면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가 일단 바로크 시대 때 그래서 오페라가 좀 발달이 되고 기악이 바로크 후반에 이제 뭔가 악기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주의로 넘어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대중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아는 대표적인 음악가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다 고전주의 시대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되게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바로크 음악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가들의 위상이 그냥 정말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를 뽑아줘야만 내가 거기에 소속이 돼서 음악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음악도 내 뭔가 예술성을 막 발현해서 쓴다기보다는 이제 교회 음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음악을 쓰고 신을 위한 음악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평생을 이제 음악에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때 뒤에 고전주의 음악 이 시대는 이미 벌써 약간 혁명, 그 다음에 뭔가 계몽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던 시대예요. 사람이 이제 신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자기들이 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귀족이 아니라 이제 부르주아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넘어왔을 때 음악가들은 평생 그냥 교회에서 주는 봉급만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럼 이 시대 음악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먹고 살려면 후원을 받아요. 후원을 받거나 어떻게 길거리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 음악가들이 먹고 사는 건 첫 번째고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음악을 하려면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그냥 나를 좋아하는 귀족 아니면은 그냥 교회 요 두 사람만이 내 음악을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다면 고전주의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대중들이 내 음악을 들어줘야만 내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음악이 어떻게 될까요? 비슷비슷해. 그렇죠. 대중적이게 돼요. 비슷비슷한 거는 이제 다 여러 개 놓고 들어보면 비슷비슷한 게 다 소나타 형식이라서 그래요. 근데 대중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대중들이 솔직히 말하면 클래식이 쉽지 않잖아요. 악기가 엄청 여러 대고 뭐 한 악기로만 하더라도 이론을 알지 못하면 쉽지 않거든요. 대중이 듣기에. 근데 그거를 듣게 하려면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꽂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멜로디가 되게 명확해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탄생하게 된 게 소나타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 이제 뒤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낭만주의부터는 이 앞에는 이제 뭔가 형식을 갖춰서 대중의 뭔가 인기를 끌어서 뭔가 뭐 전개부터 클라이막스까지 해서 뭔가 이런 탄탄한 구조가 있었다면 이때는 이제 자신의 감정에 빗대서 많이 이제 음악을 전개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해요. 물론 사람들이 듣기에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교향곡은 이때 탄생한 게 요 고전주의 때 탄생하게 된 게 교향곡이고요. 원래는 오페라 앞에 서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 다 부산스러워요. 그러니까 부산스럽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막 그렇게 막 귀 기울여서 듣고 하지 않거든요. 그 앞에 오페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 집중하기 위해서 서곡이란 거를 넣는데 좀 진정시키고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서곡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사실 떼어져 나와서 발달한 게 이런 교향곡이에요. 기악곡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목소리가 사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향곡은 거의 이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의 한 형식이고요. 고전주의 시대 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소나타가 거의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음악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소나타를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는 거죠. 근데 오케스트라는 어쨌든 기악이니까 그래서 좀 더 여기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악이라서 그래서 교향곡을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하고 이따 같이 들을게요. 이렇게 악장에 네. 소나타가 뭔지 설명 스킵하셨는데. 그 소나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려워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럼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주제가 어떻게 반복된다는 개념. 맞아요. 그럼 먼저 할게요. 이게 제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설명해야 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소나타 형식은 그래서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의미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쭉 가다 끝나버리면 듣는 사람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거죠. 처음에 A에서 주제가 2개가 나와요. 주제가 2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뭐 한 번 반복을 하던 2번 반복을 하던 한 순간 이미 사람들은 그 선율이 귀에 익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B에서 변형을 해요. 중간에 전개해서 변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향곡에서 대충 1주제, 2주제 아까 나왔던 그 선율이 이만큼 바뀐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차르트 걸 가지고 온 거고 이제 후반부 음악가들에 가면은 사실 진짜 음악하는 사람이 말고는 이 주제가 왜 어떻게 여기서 A에서 파생이 됐는지 찾는 게 사실 힘들 정도로 해체가 돼요. 근데 어쨌든 모차르트는 제가 이따 들려드릴 거는 A 제15에서 전개부 가면서 많이 흐트러지고 근데 다시 A를 반복을 마지막에 하고 맨 마지막에 종결부라고 코다가 있는데 코다가 붙으면서 끝난다. 이게 그냥 소나타 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저기서 말하는 주제는 뭐 뭐야? 비발디의 봄이면 봄 이런 게 주제인 거예요? 아니요. 주제 선율을 말하는 건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그냥 바로 모차르트 걸로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이 수능 금지 속이라고 듣죠? 링딩동을 가지고 왔어요. 와 이것도 이게 소나타였단 말이야?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소나타 형식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보세요. 지금 처음에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1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1주제고 여기서 링딩동 나오잖아요. 이게 2주제예요. 이거를 얘는 아마 2번은 반복을 할 거예요. 똑같은 구조를.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부터는 앞에 있는 뭔가 주제 음을 가지고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반복이 되는 건 아닌데 같은 선을 같은 뭔가 주제 음을 가지고 변주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앞에 있는 선으로 다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주제음이 전개가 되고 다시 반복이 되고 하면서 소나타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수능 금지곡인 이유는 너무 귀에 쏙쏙 박히죠. 그러니까 이미 링딩동 그 선율부터도 이미 귀에 훅 박히는데 그게 중간에 전개한 다음에 다시 뒤에 나와서 또 꽂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냥 중독적으로 좋아하든 안 하든 들으면 다 알 수밖에 없는 곡이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케스트라 먼저 들려주기 전에 이거를 들려드린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선율 찾는 게 귀에 훅 박혀서 쉬우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소나타 형식이고 교향곡은 소나타 형식인 악장이 하나 이상 포함된 3이나 4악장으로 구성된 곡이 소나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장만 봐도 사실은 그 방금 말해드렸던 소나타 형식만 해도 벌써 A, B, A로 되면서 처음에 훅 들어갔다가 전개가 쭉 되다가 마지막에 다시 들어오면서 종결을 하면서 중간에 클라이막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완전한 뭔가 음악이 되는 건데 이 악장 4개 자체도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1악장은 이미 소나타 형식인데 주제음이 있고 2악장은 1악장보다는 조금 느려요. 조금 느리면서 조금 서정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온화하고 그리고 3악장은 2악장보다 조금 빨라져요. 그리고 4악장이 앞에 악장보다 빨라지면서 클라이막스를 훅 데려가서 마지막에 끊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교향곡이 물론 길기는 하지만 당시에 다른 종목의 음악들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악장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저 너무 힘들어 보이나요? 근데 이걸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다. 이게 약간 예시를 들자면은 네. 곡 하나의 형식도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앨범을 틀 때 1번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짜서 넣는다면 약간 그런 느낌이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이 되게 헷갈리는 게 지금 1악장, 4악장 이거 하나 묶여 있는 게 그냥 소나타예요. 근데 이 소나타 안에 소나타 형식 방금 APA 그거 있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탄생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소나타라고 하고 교향곡은 이 소나타를 오케스트라로 연주한 게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쪽 것만 만족해도 소나타예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전주의 시대 때는 소나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모든 음악이 쓰여졌기 때문에 대체로 소나타 형식을 가진 애들이 많고 그게 악장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3악장, 4악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을 들려드릴 건데 모차르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음악의 신동 막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되게 경쾌하고 뭔가 발랄한 느낌의 곡을 쓰는 그런 뭔가 선율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음악가로 유명한데 한국 사람들이 저 진짜 웃기다고 생각한 게 한국인들이 단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뭔가 그런 한이 정서가 뭔가 한이다 이러면서 단조 음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단조 네. 마이너. 네, 많이. 단조 음들이 되게 인기가 많은데 모차르트는 사실 거의 모든 곡을 장조로 썼어요. 근데 하필이면 2개의 교향곡을 단조로 썼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2개밖에 없는 교향곡 중에서 단조인 곡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베스트 3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들으시면 뭔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교육의 문제일 것 같아. 너무만 자꾸 접하게 하니까. 아니야, 교육의 문제. 좋아하니까. 왜냐면 뒤에 너무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1악장 들어볼게요. 아까 1악장은 뭐라고 했죠? 소나타 형식이고 장중한 서곡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1악장에서 소나타 형식이기 때문에 뭔가 딱 우리 뒤에 박히는 선율이 있을 거예요. 그걸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들으면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잠시만요. 그냥. 이거 다 아시죠? 이게 주제 A예요. 이게 그러니까 뒤에 계속 그 30초밖에 반복된다는. 이게 주제 A 선율일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처음에 명확한 선율로 나오기 때문에 듣는 청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들어볼게요. 그리고 2악장은 뭐라 그랬죠? 조금 완만하고 앞에서 이렇게 약간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2악장에서는 조금 긴장이 완화돼요. 그래서 2악장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뭔가 되게 차분한 느낌으로 뭔가 시골 생각나기도 하고 서정적이고 약간 안정감 있는 음이 2악장에 보통 나오고요. 3악장은요 조금 더 빨라진다고 했죠? 2악장보다 빨라져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거보다 좀 빨라졌죠? 근데 모차르트는 이 심포니 40에서 3악장을 다 소나타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들리는 게 좀 바뀔 거예요, 이것도. 이게 2개 선율이고 2악장보다는 좀 빨라졌고 그리고 마지막이 4악장이 제일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앞에보다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렇죠? 앞에보다 빨라져서 뒤에 가면은 클라이막스 해서 끝날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딱 치고서 끝이 나는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4개 악장을 일단 다 보셨죠?
근데 진짜 이게 교양곡의 표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모차르트 지금 40번이 여기에 진짜 딱딱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향곡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대표적인 곡이고요. 그래서 1악장에서 아까 전에 그 소나타 형식 설명 다시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도 나오시면서 제 1 바이올리니스트를 톡할 거예요. 그 사람이 악장이거든요. A에서 1번 선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번 주제 끝났고요. 여기 2번 주제예요. A의 2번 주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1번하고 2번 선이 지금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나오고 전개에서는 이게 약간 서로 따로 나오는데 부딪히고 약간 합쳐지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격돌하면서 서로의 뭔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A 부분이 한 번 더 나와요. 반복이 한 번 더 돼요. 다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스킵할게요. 같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똑같죠. 아까 그 끝나는 부분이랑. 여기서부터 전개가 들어가는 거고. 들으셨어요 방금? 방금 들으셨어요? B 부분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아니 지금 B 부분이 시작이 됐는데 A 선을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뒷부분 살짝 바꾼 거 들으셨어요? 보세요. 그렇죠. 하면서 감을 내려갔잖아요. 이러면서 변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까랑 다르죠. 같은 선율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저게 B면은 거기서부터 거의 한 4분의 3을 B가 다 써요. 그러니까 이제 A 가운데 B를 했잖아요. 분량이 이게 이렇게 짧고 이게 긴 원래. 아니요. 지금 이거 30분은 1학장부터 4학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분량이고요. 지금 1학장은 한 제가 알기로는 8분 내외로 이제 연주하는 악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8분 내외로 끝나요. 그 지금 방금 A선을 변형된 거 들으셨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B선을 변형되는 거 나올 건데 그거 같이 들을게요. 미칠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이거 다시 A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료를 가고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들어보세요. 또 변형됐잖아요. A선을 변형되고 그다음에 6분 정도에 되면 B선을 변형돼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까 어땠냐면요. 그 B선이 기억이 안 나. A선율이 너무 강력해. 아까 어땠냐면요.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이랬죠. 기가 막히네. 확 나는. 네. 근데 어쨌든 같은 진행을 하잖아요. 그 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간격이랑 뭐 리듬이랑 다 똑같은데 살짝 틀어서 반만 내려가든지 뭐 몇 도 내려가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지금 전개를 보셨잖아요. 그 뒤에 되면 다시 아까 나온 그게 다시 반복이 돼요. 처음에 1번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 마지막에 이제 코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대중음악들 다 똑같죠. 마지막에 어떻게 딴딴따 해서 끝나잖아요. 그게 뭔가 종결을 알려주는 건데 그걸 우리는 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다 부분이 있고 종결을 해요. 좀 있으면 이제 끝날 거예요.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게 코다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래서 소나타 형식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으신 게 되는 거고 이거 알고 들으면 진짜 찾는 재미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보다는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소나타 곡이다. 소나타 곡은 한 악장 이상이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제가 남으면 좀 더 베토벤 거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럼 간략하게만 들을게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사실 방금 여기 나온 요 형식을 정말 그대로 지키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왜 클라이막스가 보통 마지막이지? 소설은 기승전결하면서 보통 중반부가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야기의 서사는. 네. 근데 방금 교향곡은 앞에 좀 임팩트 주고 중간에 오히려 되게 루즈해졌다가 무죄졌다가 그냥 마지막에 뭔가 클라이막스를 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럼 끝까지 안 듣죠. 마지막이 뭔가 루즈해지고 중간이 확 올라갔다가 뒤가 그렇게 되면 끝까지 청중들이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이 좋아해야 내가 돈을 벌고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그냥 지난번에 이거 읽는 법 설명드렸는데 심포니 교향곡 중에서 40번째로 쓴 곡이고 이 맨 뒤에 나오는 숫자는 이 사람의 전체 음악 중에서 몇 번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천재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얘는 550번째 곡인 거예요. 그리고 모차르트는 진짜 교향곡, 오페라 모든 장르를 불문하고 다 썼던 사람이어서 천재라고 불리는 거고요. K가 뭐예요? K. 이거는 쾌헬번호라고 하는데 이제 모차르트를 연구한 연구가가 그의 뭔가 음악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번호를 붙였고 그 사람이 쾌헬이어서 쾌헬번호가 붙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음악가마다 이게 달라요. 근데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푸스 이거는 작품이란 뜻이거든요. 따로 이 베토벤만의 그게 없이 오푸스라고 쓰는데 심포니 9은 교향곡 중에서 9번째 제일 마지막에 쓴 곡이에요. 아까 모차르트는 40번째 곡이었잖아요. 베토벤은 이 9번째 곡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오푸스로 따지면 125번째 곡이다. 네. B 마이너는 이거는 조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장조, 단조 중에서 뭐 어디 무슨 단조, 무슨 장조, 우리 막 A 장조, B 장조, C 장조 하잖아요. 그거를 설명한 말이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악장 4개가 다 동일한 키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 완전 아니, 보통 키는 동일하게 진행을 되는데 이제 후반부에 현대음악으로 넘어가면 이제 키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모차르트는 방금 이 이름 앞에 이게 붙는 이유가 이 곡 전체가 G 마이너로 조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G 마이너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토벤 같은 경우도 얘는 D 마이너로 전체가 조성이 된 곡이고요. 그래서 베토벤을 좀 더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혁명가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미지랑 또 다르게 되게 인류애적이고 뭔가 의지에 넘치고 약간 그런 아까 말했 뭔가 실존주의를 들면은 뭔가 실존주의적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앞에 모차르트보다는 훨씬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곡도 많이 변형이 되고 첨가한 게 많아지고 그리고 방금 그 모차르트 교향곡은 1악장부터 4악장까지 30분이에요. 근데 베토벤 교향곡 이거는 1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의 길이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 합창 교향곡을 제가 사실 들고 온 이유는 많은 국가에서 연말에 또는 연초에 이걸 들어요. 왜냐하면 합창 교향곡의 그 성악부 이제 합창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창 교향곡인데 이 부분에서 많이 이런 뭔가 계몽주의신 슐러의 그런 문구가 들어간 합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 제가 일단 연말이라서 가져왔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그 아까 모차르트 교향곡의 순서는 이 앞에 있는 요거였는데 베토벤은 심지어 2악장하고 3악장하고 위치를 바꿔놨어요.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마지막에 원래 방금 교향곡은 기악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토벤은 거기다 성악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상을 못했던 건데 베토벤이 합창을 추가하면서 이게 약간 진짜 전대미문의 그런 부르의 명곡이 됐죠. 그렇게 된 거고. 근데 1악장에 표현이 열이고 모고. 네, 요것도 되게 특이한 점인데 아까 보면은 모차르트는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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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음이 먼저 팍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어기에 좋게. 근데 베토벤은 1악장이 되게 여리고 모호하고 주제음을 파악할 수 없도록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이 교향곡의 원래 그 정석에서 많이 자기가 틀었어요. 그 당시에. 정도면 교향곡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의 방점을 찍었죠. 교향곡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최후에 이제 베토벤 이거를 하면서 교향곡의 위상 자체를 그 전의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합창교향곡은 저는 발표 내용은 이제 끝났는데 이거 그때 아마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카핑 베토벤에서 여기도 나온다. 처음에 Yes. 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한 거죠. 귀가 안 들리는 게 진짜. 귀가 안 들리는데 이 곡을 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모든 악기에 선율을 자기가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원래 교향곡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뭔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2악장, 3악장도 뭐 빠르기라든지 이런 구조 자체를 두 개를 바꿔버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악이 도입이 되는데 이 부분이에요. 자 이제 다 같이 그런 노래 말고 파리에 찬 송가를 부릅시다 하면서 이 성악이 시작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되리 이러면서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는 거고 사람도 엄청 긴장했죠. 왜냐면 이런 오케스트라 교향곡 하는데 한 번도 합창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요소고 실제로도 앞에 그런 지휘자가 따로 있었고 그 사람은 여자를 보고 남자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시국이 되게 기네요. 엄청 사장이 거의 그 사람이 사실은 여자가 아니었다. 얘도 마지막에 포다가 나와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포다죠. 마지막에 정결하는 마지막 했는데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건 되게 극적인 요소로 표현이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뒤에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약간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홍은 이거 표현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 소리가 안 들려서 가만히 있는 베토벤은 그 앞에 지휘하는 그 사람에게 돌려줘서 이제 보여줬다. 이거를 지금 여기 드라마에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보면 이 여자분이 돌려주거든요, 모음을. 이렇게 해서 합성교향곡 같이 들으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대부분 18세기의 작곡가들이 유명한데 네. 그 이후에 작곡가들이 이 모차르트, 베토벤이 쓴 곡을 못 넘어서 이분들이 계속 유명한 거예요. 못 넘었다기보다는 이게 자꾸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못 넘었다기보다는 그 앞에 사실 모든 음악은 다 앞에서 한 것들을 뭔가 더 변형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응용을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이 고전주의식의 소나타 형식이 너무나도 대중의 귀에는 너무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는 곡들 다 고전주의 요시된 곡인데 듣기 너무 좋거든요, 사실. 딱 들었을 때 기억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요 시대 사람들을 많이 아는 거고 근데 뒤에 사실 쇼팽이나 리스트 이런 사람들도 다 아시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사실 막 선율을 막 정확하게 기억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맨날 듣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어요.